다 이제 KTX 타고 오셨잖아요. KTX에서 좀 사건이 있었잖아요. 햄버거 먹다가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네. 그게 올 2월에 동대구역에서 어떤 분이 타가지고 햄버거를 이제 막 드시는데 아 지금 여기서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막말을 막 한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엄청나게 이슈가 돼가지고 사회적 공분이 벌어져가지고 결국 그 승객이 사과했어요. 저는 분노에 대한 얘기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는 것을 못 참는 거죠. 사실은 뭐 지하철, 뭐 KTX 곳곳에서 이렇게 화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네. 마스크를 제대로 올려 써달라는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는 승객도 있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자마자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분노 사회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일상어처럼 쓰이잖아요. 저 사람 분노 조절 장애 있다. 뭐 운전할 때도. 근데 이제 범죄 사건들도 보면 이렇게 범죄자들 정신 감정했을 때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다. 사실은 대구에서도 2013년도에 한 대학 앞에 술집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이제 만취해서 택시를 타고 간 22살 여학생이 실종이 된 거예요. 근데 실종이 되고 나서 나중에 경주의 어떤 저수지에서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택시를 탄 뒤 연락이 끊겼던 여대생이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굉장히 끔찍했던 게 그 피해자가 입은 외상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앞니를 포함해서 이제 치아가 다 부러지고 그리고 이제 사인은 장기 파열로 때린 거야. 원래 관계가 있었어요? 원하는 아니요. 관계가? 평소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아니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 택시를 타고 가는 걸 보고 그 따라 탔어요. 그 뒤 택시에 따라 타서 피해자를 이제 본인 옥탑방으로 데려가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던 그 범인을 찾고 보니까 대구 지하철역에서 공익근무 요원을 하던 24살 조 씨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정신감정을 받아 보니까 충동 조절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말씀해 주세요. 유족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일상용어로 우리가 쓰는 거는 잘 보면 장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는 내가 조절이 안 돼야 장애인 거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앞차랑 시비가 붙어서 내렸는데 마동석이 내렸다. 그럼 분노가 쏙 들어가죠. 그렇죠. 조절이 되네. 바로 그건 장애가 아니죠. 그러니까 마동석을 보고도 달려들어야 장애인 거죠. 그 조절이 안 되는. 근데 내린 사람이 나보다 약해 보이거나 그러면 더 그러면 그거는 장애가 아닌 거죠. 폭력이죠. 폭력이죠. 비겁한 폭력. 비겁한 폭력이죠. 한국이 굉장히 분노에 차 있다라는 거를 그 어디서 느끼냐면 살인 범죄자 통계 있잖아요. 그 보면은 한국의 살인 범죄자의 연령대가 전 세계의 분포랑 너무 달라요. 전 세계적으로 범죄학에서는 가장 일탈 행동, 반사회 행동을 많이 하는 거는 한 10대 후반에서 이제 20대 초반. 한국은 살인 범죄자 중에서 4, 50대가 반이거든요. 연령대가 높아지면 범죄율이 뚝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분포거든요. 근데 한국은 오히려 10대나 20대 초반은 굉장히 분포가 적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의 어떤 그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틀, 왜 10대가 범죄율이 적을까요? 억눌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입시 제도라는 게 사실은 거의 한국에만 이렇게 학생들이 사실 거의 24시간 가까이 이제 관리 감독되는 그런 체제에 있는 데다가 근데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게 분노 억압이에요. 좀 참는 게 미덕인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 선생님이 생활기록부 끝에 쓰는 거 있잖아요. 장준 어린이는 인내심이 강하며 예를 들면 없겠지만 아직 놀랐어요. 아니 왜냐면 분노 표출 잘 참았다. 잘 참는 사람이 이거예요. 맞아요. 그런데도
40, 50대 이제 범죄율이 높은 걸 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계속돼서 분노가 축적이 돼서 저지른 범죄라는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정서를 조절하는데 사실 굉장히 좋지 못한 게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파국화를 막아야 되는데 파국화가 자그마한 일인데 이거의 어떤 결과나 효과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어떤 부정적인 일이 생겼는데 헉, 내 인생이 끝났다. 계속 생각하면 잠깐만. 아까는 사소한 거였는데 계속 생각해보면 걔가 전부터 날 무시했던 것 같아. 그러면은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렇게 몰고 가기 되게 쉽거든요. 지나간 것들을 적절히 이제 지울 수 있어야 잊어버릴 수 있어야 좋은데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그걸 내가 원할 때는 다 지워주는 거는 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그걸 잊혀질 권리라고 이제 규정하고 개념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잊혀질 권리라는 게. 근데 이제 법적인 권리로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의 잣대로 보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정의의 있어요. 기준이 바뀌니까 계속. 예, 예. 법적인 권리라는 게 사실 지금 들어와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망권, 저걸 풍경을 볼 수 있는 권리, 뭐 일조권, 햇볕을 받을 권리 이런 거는 사실 100년 전이면 상상도 권리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권리라는 거는 그 재산권, 소유권 뭐 이런 것만 권리인데 근데 지금은 국제적으로는 뭐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이런 단어들도 막 나와요. 새로 생겨날 수 있는 법이네요, 진짜. 그런 법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잊혀질 권리라는 것도 법으로 진짜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